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 이야기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서 유튜브에 채널까지 파게 된 저는 나아갈 진 역사사 길로, 역사의 길을 향해 나아가다 진사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제 채널에서는 주로 한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준비한 콘텐츠는요, 이제 다가올 2025학년도 수능, 그러니까 올해 11월에 실시될 이 수능 시험에서 한국사 영역을 3등급을 받는 걸 목표로 해서 맞춤형 개념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왜 하필 3등급이냐면 이제 사실 수능에서 한국사는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이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으로 한국사 등급을 요구하는 대학이 이제 일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네, 가장 높은 등급이 3등급이요. 이제 서울 지역 상위권 대학의 인문기획 일부 학과가 3등급 이상을 요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3등급을 받게 되면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어느 전형 치더라도 전혀 한국사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목표를 3등급으로 잡고 강의를 진행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수능 3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과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할게요. 먼저 정치사 위주로. 물론 정치사 말고 한국사 시험에는 이제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출제가 됩니다. 다만 3등급이면 50점 만점에 30점인데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제, 사회, 문화 여기 비중이 좀 낮아요. 이것들까지 이제 자세하게 이제 뭐 암기해 가면서 공부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사 위주로 이 강의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특히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기억을 계속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흐름이라는 거는 사건 사이의 인과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간략한 예를 하나만 들자면 1882년에 이모 굴란, 이모년의 군인이 벌였던 난이라는 뜻이죠. 이제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인 별기군하고 차별을 당하고 그다음에 월급도 1년 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을 일으킨 건데 이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청나라에 중국이죠. 이 청나라에다가 SOS를 쳐요. 와가지고 군대 좀 보내서 우리 군인들 진압시켜 주세요라고 SOS를 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에서 오케이 하고 군대 보내서 진압시켜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게 나라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우리한테 뭘 해줬으면 우리도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준 게 뭐냐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길죠. 이런 조약을 체결해요. 이제 이 시기에 이미 우리나라는 개항이 되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과 교역이 이미 이제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입니다. 뭐 일본, 미국, 프랑스 등등 이제 이렇게 무역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청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 뭐냐면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우리나라 안쪽까지 들어와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개항장 무역이라고 해서 한국 근처에서 심리 정도의 영역 안에서만 이제 무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항구로 가서 이제 청나라나 일본 상인들의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가져와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팔았다 이거죠. 근데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안쪽까지 들어와서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이제 직접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서부터 결국 이제 우리나라 조선의 상인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조선 상인이 몰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나타난 게 이제 상권 수호 운동. 상인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의 장사할 권리를 지켜달라라고 이제 운동을 한 거예요. 황국중앙총상회 같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이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의 흐름. 그러니까 군인이 난을 벌였는데 상인들이 힘들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를 이렇게 흐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시대의 흐름,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가 한 14강 정도로 준비가 될 텐데요. 이제 그 강의가 끝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한
2, 3회 정도는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공부를 할 때요. 정답의 선지가 왜 정답인지는 알아야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오답 선지가 왜 오답인지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오답 선지로 나왔던 게 수능 시험에서 정답 선지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를 전부 다 충실하게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뭐 국어 수학 하듯이 5년, 7년치 기출을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할 때 선지까지는 전부 다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잘못된 사실은 선지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게 뭐냐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에 진흥왕이 있어요. 이 진흥왕이, 색깔이 안 좋네요. 자, 이 진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자, 이런 선지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건데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진흥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진흥왕은 대가야를 병합했고요. 금관가야를 병합한 거는 그 전에 법흥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잘못된 사실이 선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키워드가 등장해도 여러분들이 한 키워드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걸로 시대를 찾아서 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잘못된 역사적 사실까지 이렇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키워드랑 흐름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럴 때 한 문장 안에서 하나의 키워드만 정확히 알아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오늘은 이제 첫날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 이제 수능 시험 한국사 전체 범위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인 흐름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 시대부터 갈게요. 자, 고대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선사 시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고조선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시대의 고조선, 그 다음에 철기가 들어간 후에 이제 연맹왕국이나 군장국가가 나오고 그 뒤에 삼국시대랑 남북국 시대까지 통일신라 발해죠. 이 남북국 시대까지로 이어지는 여기까지를 고대라고 부릅니다. 지금 페이지에 기원전 역사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제 강의는 굳이 뭐 이렇게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그냥 산책을 다니면서 소리만 들으셔도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 기원전 역사의 흐름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요 세 시기 중에 하나는 분명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주로 1번 문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세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떠한 도구를 썼는가 요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제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동 생활을 했어요. 사냥이나 채집을 주로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이나 막집 같은 데서 거주를 하고 이동 생활을 했고 뗀석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을 그냥 어디 부딪히거나 깨가지고 날카로운 면이 나오면 그걸로 다른 물건 부수고 동물 사냥하고 이렇게 한 게 이제 뗀석기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이 시작되면서 더 이상 이동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몇 가족들이 모여서 부족 단위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거주하는 집도 웅집, 좀 발전된 형태의 집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석기, 이제 깬 게 아니라 갈아가지고 좀 더 이제 정교하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수확물을 저장하기 위한 빗살무늬 토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오면 이때는 이제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물이 남게 되니까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러면서 계급이 형성되고 높은 계급들끼리 또 싸우면서 더 높은 계급이 나오고 그러다가 군장이라는 계층까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무덤, 고인돌, 그 다음에 그때 썼던 비파형 동검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하겠고요. 청동기 시대에는 또 이렇게 군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국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죠. 이 고조선 시대가 철기 초기까지 이어져요. 그랬다가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연맹 왕국으로는 부여나 고구려, 가야 그리고 뒤이어서 백제신라도 나타났다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장 국가 단계로 옥저, 동해, 삼한 같은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 및 남북국 시대인데요. 이 삼국 시대에서
백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백제는 전성기가 가장 빨리 4세기에 옵니다. 근초고왕. 이제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건국이 됐던 나라예요. 근데 근초고왕 시대에 영토를 가장 많이 넓혀서 이제 북쪽으로는 평양 근처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침공하고 그때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원 왕을 죽이기도 해요. 이제 그랬다가 5세기가 되면 이때는 고구려의 침략을 받고 한강을 뺏겨요. 그러면서 웅진,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웅진으로 천도한 후에 그 시대의 중흥기를 이끌었던 왕이 무령왕인데요. 이 무령왕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본이나 중국과 교류도 굉장히 활성화했어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성왕이 다시 한번 수도를 사비로 옮깁니다. 지금의 충남 부여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웅진천도, 사비천도,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 이게 이제 백제 시대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경우에는 4세기에는 소수림왕이 있었어요. 이분은 근초고왕이 죽였던 고국원왕, 그 뒤에 바로 나온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력한 개혁 정책을 추진한 왕이에요. 뭐 율령, 불교, 태학 같은 이런 개혁 정책을 추진했고, 그래서 이제 5세기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으로 전성기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영토를 굉장히 넓혔죠.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이제 뭐 만주벌판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한강 이부까지 이제 영토를 넓혔고요. 장수왕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남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백제가 갖고 있던 한강 지역을 차지하고 당시 백제 왕이었던 계로 왕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경우에는 이제 전성기는 6세기 때 진흥왕이에요. 이 진흥왕 시대에 한강을 차지합니다. 그렇고 이제 그 전에 이 지증왕, 이 지증왕은 이제 그 왕이라는 호칭, 그전엔 마립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뇌물 마립간이 있죠. 마립간이라는 호칭을 왕으로 바꾸고 나라의 이름도 서라벌에서 신라로 바꾼 왕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제 울릉도 지역인 우산국을 복속하기도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버풍왕은 그 개혁 정책을 추진했어요. 율령과 불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관 가야를 병합했습니다. 이제 진흥왕은 한강유역 차지한 거 말고도 대가야 병합했다도 있습니다. 이제 그랬다가 7세기에 넘으면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돼서 통일신라로 바뀌죠. 그리고 그때 이제 고구려의 그 땅에서는 이제 대조영 장군이 발해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의 통일신라, 북쪽의 발해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 통일신라에서는 특히 신문왕의 업적이 좀 중요하게 잘 나와요. 이제 노급을 폐지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의 지방행정 체계를 구주 오소경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교육기관인 국학, 여기를 세우기도 했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통일신라 말기로 가게 되면 이제 진골 귀족들끼리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호족이 나오게 돼요. 뭐 궁예, 견원, 왕건 이런 분들이 다 호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에서 성주 장군이었던 그런 호족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후삼국 시대가 열리고 나중에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경우에는 왕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이 보이고요. 대신에 이제 발해가 자주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 주자감이라는 대학교 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체제, 그리고 해동 성국이라고 불렸다라는 요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세입니다. 이제 고려시대가 바로 중세인데, 이 고려시대는 그 전기와 후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무신정변입니다. 1170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지배계층 세력이에요. 처음에 이제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때는 호족 연합 정권이었어요. 이제 이 지역 저 지역에서 수많은 호족들이 나와서 그들을 이제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려를 세우게 된 거예요. 왕건 자신도 호족이었고, 이제 그래서 호족들이 처음에 지배계층이었다가 이들이 이제 문벌, 이제 대규모 가문을 가진 이런 귀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득권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슬슬 썩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나타난 게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본 강의에서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무신들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한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킨 거고, 그 뒤로는 이제 무신들이 주요 지배계층들이 되죠. 그리고 이 시대에 몽골, 이제 원나라가 되죠. 칭기즈칸. 이 몽골한테 이제 침략을 받고 30년간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다소 좀 굴욕적인 이제 강화 협정을 맺고 이제 원 간섭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나라가 내정 간섭했다 이거죠. 이 시기에 성장한 세력이 이제 권문 세력이에요. 친원파 귀족들. 이 친원파 귀족 권문 세력들이 이제 주로 지배를 하다가 이제 이 신진 4대부는 맨 마지막 말기에 그 신흥 무인 세력 이성계 장군 같은 분들 있죠. 이분들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조선을 건국하는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세 침략도 많이 받았어요. 이제 10세기, 11세기는 거란이었죠. 3번의 침략을 받았는데 드라마로도 나왔죠, 최근에. 그 다음에 12세기에는 여진, 그 다음에 13세기에는 몽골, 14세기는 홍건적과 왜구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 말고 기억하셔야 될 왕이 이제 광종과 그 다음에 공민왕이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업적이라든지 뭐 만든 기관 이런 것들 이제 나중에 다시 상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세입니다. 자, 근세 시대는 조선 건국부터 개항까지예요. 이 개항까지의 이제 조선 전기 후기를 나누는 게 이제 임진왜란인데,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이제 조선 후기가 시작이 돼요. 다만 이 개항 시기 이후도 조선이긴 해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개항기 혹은 조선 말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개항 전까지가 근세예요. 이게 이제 1876년 강화도 지역부터죠. 다만 이제 제 준비한 강의에서는 이제 개항 시기가 이 뒷장에 나오는데, 이제 개항 직전에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설부터를 이제 거기서 흐름을 위해서 그렇게 통합해서 배울 겁니다. 자, 요때는 이제 주로 정치운영 세력들이 처음에는 개혁파 사대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진 사대부 중에서 이성계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조선을 세웠던 사대부들이 정도전과 같은 개혁파 사대부예요. 이들이 이제 정치운영 세력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세조가 집권하면서 이제 훈구라고 이렇게 이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사림이라는 지방에 원래 이제 향촌에 있던 이 세력들이 이제 힘을 키워서 16세기에 주로 정치 운영을 하게 돼요. 그랬다가 이들이 이제 선조 시대에 들어오면서 분당, 당이 나뉩니다. 지금도 왜 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런 식으로 당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살인들도 이제 분당이 나뉘어요. 동인당, 서인당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때는 분자가 친구를 뜻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전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토론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분당 체계가 이제 17세기, 18세기 넘으면서 그 예송이나 환국 같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제 붕당끼리 서로 이제 반목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조, 정조 이 두 왕이 탕평 정치, 붕당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기용을 해서 사람을 쓰겠다라고 해서 탕평 정치를 하게 된 건데, 이제 이때 정조가 예상치 못하게 일찍 좀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순조가 12살이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왕의 외척 가문들이 이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세금 체계도 문란해지고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홍경래의 난이나 임술 농민 봉기 같은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고 이제 조선에서는 또 왕들에 대한 업적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어느 왕에 대한 설명을 하나 주고 이 왕이 했던 일로 옳은 것을 선지에서 찾아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나 성종 이런 분들의 그 정책들, 업적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해군 같은 경우에도 몇 가지 업적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경제 얘기는 많이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은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임진왜란이나 병자란 같은 이런 양난, 그리고 요거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북벌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역시 본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항기인데요. 이제 이 개항기에서는 주요 사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예, 이때부터는 좀 내용이 뭔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사건들을 흐름순으로 왜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나왔나, 이제 이게 다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한 흐름을 가져요. 이를테면 뭐 여기 제너럴 셔머너 사건 써놨고, 병인양요 써놨고, 이제 남영군 묘 도굴시더 사건에 이어서 신미양요가 나와요. 이게 이제 프랑스 쳐들어온 거, 얘가 미국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랑 미국이 우리나라에 왜 쳐들어왔나? 뭐 이게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문에 신미양요가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미국 상선을 불태웠거든요. 뭐 그랬고, 이제 병인양요 프랑스가 쳐들어온 거는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선교사들을 좀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열받아서 쳐들어온 거고, 그다음에 독일 상인이 흥선대원군 아버지 묘를 파가지고 시신을 탈취해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이 남영군 묘 도굴시더 사건이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몇몇 사건들은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죠. 이제 아까 오픈 때 말씀드렸던 이모 군란이 이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이제 그 전봉중 장군 같은 이런 농민들이 벌였던 운동이죠. 이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보기역에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1900년대 들어가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요. 이제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 뭐 1차 한일 협약이라든지 을사늑약, 뭐 한일 신협약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910년 8월 29일이죠. 이때 이제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그 한일 병합조약, 이게 체결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이 이제 상실이 되고 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이제 이 사건들을 지금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제 본 강의 들어가서 이제 흐름 순서대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얘기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크게 두 가지 틀로 공부하시면 돼요. 각 연대별로 이때 일제가 시행했던 정책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선 우리들은 어떤 운동을 벌였던가, 이제 요렇게 이제 두 가지 틀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1910년대는 무단 통치예요. 이게 뭐냐면 헌병 경찰이 들어와가지고 막 즉결 심판, 그 자리에서 막 심판해가지고 벌 내리고 태형, 볼기짝 때리고 뭐 이랬습니다.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다녔어요.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3.1운동은 거기에 저항한 독립운동이죠. 만세운동으로 이제 고종의 장례일 때 맞춰가지고 이제 민족대표 33인이 선언문 낭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세 불렀던 이 운동입니다. 이제 이 3.1운동에 의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3.1운동에 엮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선지에 나올 수 있습니다. 3.1운동은 거의 뭐 매번 시험에 나오는 문제라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이른바 문화통치라고 하는 거는 일제가 문화통치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실 민족 분열 통치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양성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들끼리 분열을 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벌였던 저항 활동들, 뭐 이제 이거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이제 실행이 됐던 운동이고, 그 뒤에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장투쟁으로 벌였던 게 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대첩, 이어서 요때 이제 승리했던 독립군들이 간도 참변이나 자유시 참변 같은 걸로 활동이 크게 위축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의열단, 요건 이제 그 김원봉이 조직해서 김상옥, 나석주, 김익상 같은 분들이 이제 뭐 조선 총독부나 종로 경찰서나 동양척식 주식회사 같은 데다가 폭탄 투척하고 이렇게 했던 활동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1930년대 이후에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했는데, 이건 시험에 한 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을 뼛속까지 일본인으로 바꿔놓고 싶었던 거예요. 황국 신민 서사. 이제 이거 암송시키고, 키워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신사참배. 그러니까 일본식 절이죠. 일본의 종교시설 가가지고 이제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사참배. 이제 그리고 뭐 창씨 개명,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바꿔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에 나올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때는 이제 일본이 대외적으로 전쟁을 많이 벌였던 때예요. 막 그 중일 전쟁 벌이고 나중에 뭐 태평양 전쟁 미국한테 덤벼들죠. 막 이러니까 이제 일본인만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국인들을 참전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일본 위에서 전쟁을 제대로 싸워 주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의식 구조를 일본인으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을 시킨 거지. 예, 그렇죠? 이제 요게 이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황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는 학생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있었던 게 뭐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 이제 이 두 분은 한인 애국단이라는 이제 이거 임시정부의 김구가 설립한 단체예요. 이제 이 단체에 계셨던 분들인데 이제 폭탄 투척하고 이러셨죠. 그리고 이 한국 광복군도 임시정부의 정규군이에요. 이제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한국 광복군도 시험에서 거의 나올 확률이 70% 이상이 되는 군부대입니다. 이제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되었다. 혹은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본문, 나머지 하나가 선지. 이렇게 나온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이 국가총동원법은 뭐냐면은 이제 그 공출, 집에 있는 금속이란 금속은 다 걷어가요. 무기 만들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 국가총동원법 공출이나 뭐 배급도 있어요. 이제 이런 관련된 걸 갖다 본문에 주고 한국 신민서사 암송 이런 게 이제 선지로 나오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지금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역시 현대 대한민국인데 이 광복에서 정부 수립까지는 3년이에요. 45년부터 48년까지 3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남한 북한으로 이제 분할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죠. 이제 정부 수립을 목표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그 남한 북한이 이제 통일된 정부 수립이 결국은 이제 좌절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고 그러면서 이 50 총선거 이게 남한만 이루어진 총선으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 선거예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국회가 재헌 국회입니다. 이 재헌 국회도 18번이나 17번 뭐 이 정도의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자세히 본강의에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수립이 되죠. 이승만 대통령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특히 4.19 혁명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대 역사에 그 민주화 운동을 크게 세 개를 출제해요. 그게 이제 4.19 혁명하고 여기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또 하나가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렇게 셋 중 하나는 분명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요 4.19 혁명 때는 이제 그 김주열 학생 이제 마산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되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학생들, 대학 교수들까지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런 일, 이래서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뒤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정권을 잡게 됐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는 경제 쪽에 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새마을운동 그리고 경부 고속도로 완공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남북한 그 화해협력 정책이요.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이제 요 유신헌법은 이제 본인이 장기 집권하려고 이제 유신 시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12.6 사태 오른팔이었던 김재규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2.12 사태로 전두환 쪽에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 게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신군부의 이제 정치에 저항을 한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전두환 정부 임기 말에 6월 민주항쟁이 나오죠. 이건 영화 1987인데 이제 이때는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이 바뀌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뒤에 나온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남북한 정책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실명제나 OECD 가입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제1차 남북 정상회담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나죠.
이제 그리고 거기서 이제 회담을 벌여가지고 6.15 남북 공동선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물론 요 뒤에도 지금까지 정부들이 이어졌어요. 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까지 이어지지만 이제 지금까지 출제했던 한국사의 문제는 주로 이제 김대중 정부까지 나왔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본 강의에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 시작될 본 강의도 많이 기대하고 많이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